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발표를 해 주실 때도 또 여기 계신 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잘 들으실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또 유튜브로 방송 나가는 것도 같이 염두에 주셔서 발표와 진행, 토론 이런 것들이 오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이 방송을 보시는 유튜브 청취자께서는 혹시 그 진행하는 중간중간마다 발표 내용이나 혹시 토론 중간에 본인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것들을 바로바로 저희들이 중간중간마다 받아서 때로는 발표자가 답변해 주시고 때로는 토론하는 중간에 서로 토론자로 하여금 발표해 주시게 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은 사회자인 제가 또 정리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두 개 세션에 이어서 진행되는 오늘 이 내용은 하천 주변 수변 공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고, 어제 기저연설에서 봤습니다만 생태를 보존하는 것과 가치를 어떻게 향상시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걸 위해서 도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러한 주제로 이 세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를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하천 주변 수변 공간 연결과 도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제안을 최희자 인천 물과 미래 대표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자입니다. 오늘 둘째 날까지 이렇게 많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하천 주변 수변 공간 연결과 도시 네트워크 구성 제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 하천 살리기 소개를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천 하천에 대한 정책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변 공간 연결과 도시 네트워크 구성 제안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 인천 하천 살리기, 옛날 인천 고지도인데요. 하나의 근본으로부터 만 갈래로 나뉘는 것은 산이고, 만 가지 갈래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물이다. 이게 여암 신경준 선생님의 그 지리학자신데요. 제가 목청이 크다 보니까 마이크를 잘 안 써가지고. 그 지리학자이신 여암 신경준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인천에는 32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2개와 지방하천 30개인데 많죠? 네, 그래서 보시는 바 현황과 같고요. 그리고 인천 하천의 현황과 과거입니다. 어쨌든 대부분 하천이 10km 이하의 작은 하천이고, 하천수가 바다로 유입되는 그런 단조로운 수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불과 2002년도에 그 인천 하천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천 살리기 통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하천에 이런 쓰레기나 물고기가 저렇게 그냥 오염된 물에 죽어 있는 게 그냥 눈으로도 보였고요.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건 서부간성수로의 모습입니다. 이랬던 하천이었고요. 그래서 인천 하천 살리기 추진단이 이제 발족하게 되는 배경입니다. 하천을 바라보는 시각, 그러니까 하천을 살리자고 하는데 누구나 동의하는 게 어떻게 살릴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 생각이 100가지 만가지로 달라서 이것들에 대한 눈높이도 맞추고 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하천을 살리자 해가지고 구성된 게 하천 살리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천을 둘러싼 지역 갈등 관리 조정 역할을 그동안 16년 동안 그동안 해왔습니다. 현장도 수시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뭐 토론회들도 했고, 뭐 회의도 많이 했고, 또 여차하면 그 시 감사관이 배석한 가운데서 그렇게 갈등까지도 조정하고 갈등도 표출해보기도 하고 이런 회의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인천 하천 살리기는 그 현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민들과
또 시민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어떻게 할 건가를 반드시 전문가 기술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곡천에 반딧불이가 돌아오는 하천으로 해달라. 아무리 주민들 의견이 강해도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생태적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같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은 이거를 그 사업 추진하는데 지원과 적극적인 그 정보 공유와 그 행정의 추진력과 같이 해서 그 인천 하천 살리기를 추진하고 이게 거버넌스에 의한 인천 하천 살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벌 보건 목표인 테마를 설정해서 다른 데 있는 하천이 우리 하천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요. 그 자전거 도로가 들어와도 왜 자전거 도로가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같이 수차례 토론과 현장을 나가면서 결정을 했던 그 5개 도심하천 살리기를 했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천 하천 현안 정책 지원 사업은 하천 살리기 추진단 2002년, 2003년, 2004년 발족 초기부터 사실은 하천에 대한 그 방향성 설정이라든가를 위해서 정책 지원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계속 해오다가 저희들이 다시 2017년 12월부터 다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보면은 이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인천 하천 현안 문제 발굴 및 방향성 설정을 위해 인천 하천 살리기 정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하천 현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차 하천 살리기 그래서 하천 살리기와 원도심 활성화 주제로 그 다음에 2019년 승기천 물길보건 방향성 설정을 위한 토론회와 수문통 물길보건 방향성 설정을 위한 선상 토론회 그리고 수문통 물길보건 공감 투어 해가지고 동구 주민들과 동구청, 동구의회, 동구 출입 기자단과 함께 그 배를 타고 해안에서 그 동구의 수문통의 물길을 보면서 이 물길 복원에 대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저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는 인천 물포럼 세션 운영이 수문통 옛날 사진 전시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 현안 점검 선상 토론회를 보면은 2019년에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저 경인 아라뱃길 관문까지 가면서 이 영종도의 해안과 함께 여기를 한 바퀴 돌아오면서 여기 수민통 가까이 가서 배를 세워놓고 또 토론회도 했었고요. 선상을 왔다 갔다 주지별표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하는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되겠습니다. 올해 2020년에는 연안부두에서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노선이 되게 그 저기 때문에 복잡했는데 해서 그 송도 당초는 저 안까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수심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까지 이제 만 보고 다시 되돌아왔었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그때도 많이 참석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수문통 옛날 사진 전시회를 이렇게 했고요. 그 수문통의 옛날 사진이고 복개되는 그 연도별 표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해서 추억의 수문통을 한번 같이 봤고요. 수문통 복원의 그런 의지들을 다시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수문통 물길 공감 투어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던 그때 그날의 사진이고요. 2020년에 들어와서도 계속 되었는데요. 그 지역 하천 주변 수변 공간 연결과 도시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를 했고요. 주제 발표로는 송도 고잔갯벌 그 멸종위 기종 저어새가 살다 해서 빛나무 인천 환경동네랑 운영위원님께서 그 다음에 하천 주변 수변 공간 연결과 도시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 그 워터프론트를 중심으로 해서 장동호 이천대 교수께서 주제 발표를 하셨고요. 5차 선성 토론회 개최에서 받은 주제가 바다에서 인천을 바라보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천 주변 수변 공간의 통합적 구성 방안 마련하고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인천 하천 하부에 위치한 송도 습지구역 관련 제2외곽 순환도로와 배고떼기 건설 관련 갈등이 여기서 토론 과정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도 봤고 그래서 그날 배 선상에서 결의했던 것이 뭐냐면 워크숍 형식으로 6차 선상 토론회를 개최해서 심화 논의코자 하였는데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배를 못 띄우게 했습니다. 절대 그 10명 이상 모이는 거에 대해서 불허한다 해가지고 협조해달라 해서 그때 연기된 곳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은 뭐냐면 선상 토론회를 그때 우리가 약속하고 못했던 거를 11월 중순
오늘이 지나면 바로 준비해갖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송도 습지 철새 서식 지역을 저희가 좀 물이 빠졌을 때 그 배가 거기에 좀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서 그 필드 스코프인가요? 철새 관찰하는 그래서 환경동연합 사무처장님한테 그 협조 요청도 하고 해서 배에다 그거를 이렇게 놓고 저희가 지금 송도에 서식하고 있는 철새들도 좀 관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방향성 모색을 위한 심화 토론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안점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습지 정책과 그 또 습지 개발을 둘러싼 갈등 사례와 갈등 관리 사례에 대해서 또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그 사례가 예전에는 거버넌스 소통 협력 이렇게 왔었는데 다시 이제 바뀐 경우에 이거를 갈등 관리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부평구도 보면 부평구청장께서 불포천 보건 관련해서 이거를 갈등 관리 사례로 아카데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도 여기 갈등 관리 아카데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기 서정철 대표님 와 계신데요. 대표님 같이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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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주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사실. 안 넘어갈까요? 요 인천일보에 당시 그 배에서 이렇게 관찰하던 모습이고요. 한번 드리고 싶었던 본격적인 말씀입니다. 수변 공간 연결. 이제 요거는 이제 수변 공간 조성, 그러니까 대부분은 워터프론트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워터프론트가 전문 용어인데 그냥 그렇게 쓰면 되는데 인천은 그냥 워터프론트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이렇게 좀 싫어하는 느낌들을 많이 표현하셔서 그냥 쉽게 그냥 저희들 그냥 쓰는 용어로 수변 공간이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변 공간 조성 이렇게 외국에 주요 이렇게 선례들 나왔던 그 적이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수변 공간은 물과 땅이 만나서 생산된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런 계획들이 됐고요. 수변 공간 물과 땅이 만나서 생산된 새로운 공간으로서 녹색 성장의 기반이고 그리고 쾌적성과 도시의 활력 그래서 좀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물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변 공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쭉 좀 조성하고 이어가는 거에 좀 목적을 좀 맞춰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수변 공간 경관 전력은 뭐 이렇게 나중에 이 워터프론트만 해서 외국의 사례들과 해서 한 번 더 하시는 자리를 갖고요. 이겁니다. 인천의 주요 수변 공간에서 경인 아라뱃길 공간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인천의 주요 수변 공간, 인천항과 인천신항 공간이 있습니다. 다음에 인천의 수변 공간, 청라호수공원이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주요 수변 공간, 송도 워터프론트입니다. 인천은 솔직히 워터프론트가 아닌 공간이 없어요. 다 물로 이어지었기 때문에 민물이 됐던 바닷물이 됐던 했기 때문에 인천은 사실 다 이제 강화부터 해서 수변 공간으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인천 수변 공간이 저희가 지난번에 배를 타고 돌아봤던 이제 이 전체적인 공간 속에서 다음 선상 토론회 때 집중적으로 보게 될 송도와 승기천, 소래, 장수천이 이렇게 만나는 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도시 네트워크 구성 제안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이제 와 계십니다. 근데 뭐냐면 경기만의 주요 수변 공간이 이렇게 보시는 바와 있고요. 근데 여기에 주변 위치 특성에서 역사 문화지구, 글로벌 지구, 뭐 복합 레저지구, 생태 관광지구 뭐 이런 연결을 갖다가 주요하게 하고 있는데요. 인천의 수변 공간과 경기만의 주요 수변 공간.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않고 제 욕심은 요렇게 요 파란색 요거 제가 칠했어요. 보시기에는 간단하지만 저 엄청 고생했어요.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근데 욕심이 있다면 강화도 위쪽부터 뭐 어저께 한강하구 포럼도에서 한강하구에 대한 중요성이 뭐 서울, 경기, 인천을 비롯해서 다 중요시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저는 요렇게 강화도부터 해서 쭉 이어서요. 인천의 주요 수변 공간, 경기만의 주요 수변 공간과 아울러
우리나라를 다 연결을 해서 그래서 범위를 인천광역시부터 해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까지를 범위로 해가지고 수변 공간 네트워크를 좀 구성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해안가를 타고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하천과 바닷물이 만나는 하구한 도시고, 그 다음에 개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또 근대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또 개발과 보존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그거를 또 해결해 나가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특성이 있고요. 또 보니까 어제 또 지역에서 오신 대표님들 말씀을 들으니 거기에 대한 그런 잘 몰랐던 옛날 국사 시간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가 다 예전에 이미 그런 한 황해권인지 뭐 해갖고 무슨 비료 뭐 백제 문화 시대 뭐 이렇게 문화로도 연결돼 있었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더 활성화시키면 저희가 아주 좋은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고 그런 저기가 활동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를 이제 좀 제안해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에는 이제 멀어서 사실은 부산시부터는 안 불렀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다 여기 오신 분들이 1차적으로 동의를 해주신다면 다음 모임 때는 다음 요거를 연결을 해서 할 때는 부산과 제주도까지도 포함한 그래서 좀 다 모여서 이렇게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은 선상 워크숍 개최를 11월 중순에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 송도 철새 모니터링 관찰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 모색을 위한 심화 토론, 현안 점검 토론회를 개최하고요. 도시의 물과 자연환경, 역사, 문화, 도시개발 현황과 지역 갈등 현안을 파악하고 앞으로 공동의 역할과 노력을 경고하는 현안 점검 토론회를 개최해서요. 그 하천과 하구원에 만나는 도시 네트워크 구성 관련 문제를 본격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갈당관리 아카데미를 12월 달에 개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이자 물과 인천 미래 대표께서 그동안 인천 하천 살리기 춘단이 어떻게 활동을 해왔고 또 역사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셨고 어떤 걸 최근에 들어서 초점을 맞추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고 마지막 부분에서 인천이 이제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면서 이른바 수변 공간 뭐 저는 워터프런트라는 말을 좀 쓰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나갈 것이냐 여기에는 갈등도 있고 협력도 필요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럴 바에는 우리나라에 왜 또 경상도는 이게 부산까지만 하고 이쪽 그 강원도까지 이렇게 안 올라오시긴 했는데 예 어쨌든 전국적으로 하천의 하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 네트워크 어떤 네트워크를 주문하시나 이랬더니 하천 하구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공동으로 노력하고 문제점을 해보자 이런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철새 서식을 통해서 통해본 송도 습지보호구역의 중요성과 보존 방안에 대해서 김순례 강화도시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이시고 현재 또 한국습지 NGO 네트워크의 운영을 맡고 계시는 김순례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약 20분밖에 없어서 내용은 되게 깁니다. 이거는 좀 참고용으로 써놓은 것이고 간단하게 제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전략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금 졸업하는 김순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 그림은 바다에서 바라본 송도습지 그리고 육지 바라본 송도습지입니다. 저 멀리 아파트도 보이고 있고요. 이 습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습지와 지속가능 발전, 그 다음에 제2수단선과 인천 갯벌의 변화 과정, 그 다음에 해양수산물을 비롯한 정책과 과제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양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에 대한 설명과 마지막으로
송도 또는 인천 갯벌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또는 보존할 것인가 또는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지와 지속 가능 관점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1960년대 세계 자연보전연맹 같은 여러 단체에서 철새 서식지가 훼손되는 걸 보고 쓰면서 안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철새 서식지 보존을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남사협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현재 습지 보존 운동을 할 때는 남사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 보통 습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요. 습지는 물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인공 저유나 자연적이나 관계없이 약간 모든 물과 관련된 것을 습지라고 하는데 남사협약에서는 그 습지를 철새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습지의 분류를 따로 하기도 합니다. 그에 준거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습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거나 조금 약간 다르지만은 각각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습지가 내륙과 연안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내륙 습지는 환경부가, 연안 습지는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습지 관리 정책이 약간 어긋나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습지 보호 지역을 보면 이 인천이 얼마큼 습지를 보호하기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들인데 크게 세 가지로 봤을 때 해양 보호 지역을 비롯한 습지 보호 지역이 인천 반대에는 일단 송도갯벌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강 하구 습지가 인천 분도 잘 모르는데 그 인천에 속해 있는 강화도 숭례리 북단에 조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 한강유역청 습지관리위원 들어가 있는데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 붙어 있어서. 그다음에 뭐 장봉도도 있고요. 대작도 해양보호구역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이 모르는 강화도 서쪽에 보면 저세 서식지 보존을 위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산습지입니다.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군데 내륙 습지에는 매화나무 군락지가 하나 있고요. 바깥쪽에는 성북갯벌이 남산습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북한 지역은 문덕과 나선지구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과 인천이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대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작년 2019년에 EAFP 동아시아 호주 이동성 물세 사무국에서 정한 FOS라고 하는 철새 네트워크 사이트로 등재돼서 현재 지정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천시에서는 세 가지 형태로 습지 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습지는 왜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습지의 기능과 가치 같은 것들은 정화활동이라든지 수산물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과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해양보호구역이 만들어지면 해수부가 발표한 대로 생태자원 조사 및 주민 모니터링, 그다음에 헬기 탐방로 설치, 주민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처리 같은 주민 복리 증진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보호가 될 수도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 습지를 보존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생태계 서비스입니다. 생태계 서비스는 우리가 말로 듣기 좋게 할 때는 생물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양 서비스를 시작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안전, 삶의 질향상, 건강, 사회 관계망 같은 것들이 개선됨으로써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생태계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기본이 바로 습지에서 시작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1987년 WCED에서 맨 처음에 논의되다가 1991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결국은 지속가능 발전이란 무엇이다라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정의는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자원을 낭비하거나 기능을 저하시키지 말고 현 세대에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과 통합 그리고 환경 보전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목적을 추구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평하게 나누어 쓸 수 있는 지구 자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러한 배경과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가장 큰 역사는 저 배경이 뭐냐면 일단 기후위기였습니다. 기후위기. 근데 요즘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인류세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더 이상 지구에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대두되다 보니 인류세란 말이 생기지 않으려면 인간이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제2사선과 갯벌이 변합니다. 일단 인천 한산 수도권 제2사선은 2004년 1월 달에 맨 처음에 계획이 만들어지고 쭉 과정이 진행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다가 결국 올해 20년 9월 달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제출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하였죠. 그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습지보호구역, 람사로 습지, FS이 등록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인천 수도권 제2수단선로를 보면 본안 같은 경우는 해상 위에다가 교각을 설치하고 인터체인지를 만드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일부 주민들은 그러지 말고 습지를 조금 훼손시키더라도 바깥쪽에다가 인공터널을 만들어서 한번 지나가게 하자. 그럼 소음도 제거되고 미관도 좋아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단체 같은 경우는 습지는 습지다 할려야 된다 해서 보통 해저 터널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느 것이 좋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앞으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인천 지역의 매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2016년 모습입니다. 과거로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한 12년 전입니다. 1992년 모습입니다. 또 내려가면 바로 85년 모습입니다. 그냥 휙휙 지나가서 잘 모르시겠지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노란색 부분이 육지구였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하얀색 부분들이 매립된 지역입니다. 영종도와 강화도 그리고 서해 5도, 그 다음에 인천을 포함하는 인천 전체 육지 면적보다도 간척과 매립된 지역이 더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간척 얘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저희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면 해양수산부나 환경부나 기타 기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이 습지를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정책을 세우는지 잠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닷속의 얘기이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법정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정 계획에 의해서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2028년까지 10년간, 그러니까 이전 10년 거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이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다 함께 누리는 풍요로운 해양 생태계의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혜택이니까 혜택의 서비스와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큼 잘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5년 추진 전략이 해양 생태계 서식지 보호, 그다음에 보호 및 보건, 서비스 혜택, 보존과 관리 기반, 거버넌스 체계와 같은 큰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습지보존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똑같이 습지도나 선진화, 그다음에 현명한 이용책임 구축, 습지보존 및 관리 강화, 그다음에 국제협력 강화라고 하는 안건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가생물성 전략을 보면 2023년까지 생물다양성 주기와 위험요인 관리, 보존 및 증진, 지속가능 이용, 그다음에 이행력 증진 기반 마련이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보고 있는 이러한 계획들은 이전 계획과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아름다운 말로 바꿨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1차 때, 2차 때 그 전차에 세웠던 계획이 실천되지 않았다는 걸 충분히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습지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약속하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또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그것이 지켜지도록 실천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홍도갯벌 습지보호관리구역 제1차 계획서입니다. 요거는 2016년까지 계획이었었고요. 요거를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식입니다. 어떤 식인가 하면 이행시대 평가를 보면 일단 습지보호 지역 훼손 감시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것과 람사로 사이트 표지판 같은 각종 안내판이 없다. 그 다음에 녹지 공간과 홍보가 만들어지는데 아직 덜 만든다고 하고 다양한 생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데 천만다행으로 야생동물 공동센터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갯벌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요약사항을 3차 보고서에서, 2차 보고서에서 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2차 계획서는 철새 서식지로서 갯벌 생태계 지속 가능한 보존 및 이용이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4개의 전략을 세웁니다. 적극적 보전, 현명한 이용, 국제적 중요 숙지, 그다음에 대협력 및 세파 방어라고 하는 커다란 전략을 세워놓고 그 하부에는 바로 이렇게 숙지 모니터링, 관리위원회 운영 확대, 철새 동영물 네트워크, 성동개발 숙지센터 운영 같은 1차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쭉 세웠었고 여기 보시면 저기 맨 위에 보시면 거기 숙지관리위원회 확대 운영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다 나와 있고 여기 뭐 주민대상 국내외 선지 견학 같은 것도 있는데 아마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제가 이거를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게 2020년도까지 계획이니까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부터 3차 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그 계획서를 못 찾았어요. 못 찾다 보니까 평가서를 못 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참 궁금하더라고요.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을 텐데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 만들어져 있다면 그건 계획이 아니죠. 시민들도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 계획을 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해양 생태계는 어떤 전망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양 공간입니다. 해상 풍력 같은 해양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상 풍력이 신재생 에너지로 좋을 수 있겠지만 제주 같은 경우로 보면 고래 서식지에다가 해상 풍력을 설치한 바람에 고래가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소음으로 인한 저주파가 고래의 통신망해를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무사하겠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과 어떻게 조화롭게 하면서 해상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기후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들 아는 것처럼 다른 나라보다 기후 상승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2100년도가 되면 4.5도씨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정도 상승하면 해수면이 최소한 1 내지 2m 올라갑니다. 그럼 밑에 그림처럼 바로 영종도 공항이라든지 인천의 연안 등은 모두 침수될 것이라고 하는 그린피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림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그러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자율성 용질 같은, 그 다음에 월경성 물질 같은 그런 것들이 해양에 무단 투기되거나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영향과 국제사회 대응 같은 경우는 기후회의라든지 유엔 총회에서 충분히 월경성 문제라든지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국제협력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발전과 해양 생태 문제점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어업량 조사를 했더니 어업 생산량이 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와 좋은 거야 라고 했더니 그게 아닙니다. 양식업이 증가해서 총량이 증가한 거지 실제로 연안어업이라든지 언양어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바다생물 다양성과 그다음에 개체수 감소가 있었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 먹지 않는 한은 자연산을 먹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해양생물 서식지인 갯벌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87년 이후 약 22.4%가 감소되었고요. 그다음에 연안개발과 이산기후등으로 해초류, 군락지가 사라지고 있고 오히려 하우초 군락지가 더 증가하면서 바다생물의 서번식지가 훼손되는 그런 영향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해양생태계 조사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전문적인 기관이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워낙 바다가 방대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사가 마저 틀려라고 하는 의심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통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생태관광 등으로 사람들이 해양 지역을 많이 찾고자 하는데 찾았을 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줄었다는 얘기죠. 해양 쓰레기라든지 또는 오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즐길 공간이 오히려 줄어든 바람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협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이 있고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접경 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한의 해양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필요성과 그 요구를 만족시키는 정책도 나와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갯벌은 쓸모없는 땅이다 보통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해수부 자료입니다. 수산물과 어민들의 세계수산, 그다음에 바다의 수질 정화, 서식 시공, 그다음에 블루카본 같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갯벌은 분명히 그 기능과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인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한 거하고 유사하게 침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2017년도 보고서를 봤더니 거기에 맨 첫 번째 7기에서 보면 강화갯벌 남가수 습지적 같은 게 있는데 올해 보고서에는 그게 속 빠졌더라고요. 아마 다른 중간 보고서이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침수공간 만들고자 하고 있고 2020년 10월 4일 문화일보 기사를 봤더니 인천시가 문화 골목지라는 오명을 벗고 문화예술 인프라가 풍부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그래서 해변에다가 문자박물관, 오페라하우스, 그다음에 해양박물관 조감도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이게 멋있죠. 그런데 건물만 멋있으면 해안은 멋있지가 않습니다. 해안 자체가 자연성을 유지할 때 그 건물도 빛이 나는 건데 매입한다이라든지 또는 해안을 훼손시키면서 건물 세웠을 때는 그 경관 자체가 많이 망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른 지역은 남다른 습지도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습지도시 제도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지역의 어민들이나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강화는 빠져 있습니다. 제주, 순천, 청양, 인제가 현재 습지도시로 인정받고 있고 내년 원래 올해였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됐습니다. 2011년 1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남산초에 열리는데 그 초회 때 우리나라에서는 고창, 서천, 그다음에 제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려고 현재 승인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다른 점 노력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충청남도 서천이나 전라남도 친안,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 순천, 보성군 같은 경우는 세계 유산 등재 추진을 현재 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왔습니다. 거의 10년 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인천 갯벌이 속박에 있습니다. 서남해안 갯벌에서 가장 중요한 갯벌 중에 하나인 인천 갯벌이 왜 빠져 있는지 저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송도 갯벌을 비롯한 인천 습지를 잘 이용하려면 서투르선을 통해서 강점과 그다음에 약점과 기회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강점을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고 기회는 살리고 위협은 제거하는 요소로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수업 분석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인천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을 고민할 시기가 됐죠.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습지보호구역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보호구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나라 전체 갯벌 2,480평방킬로미터 중에서 약 29.4%의 갯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그 독도를 비롯한 특정 도서법에 의해서 25개의 특정 도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른 시도보다도 더 넓은 갯벌과 바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양에 대한 관리 정책이 정확히 안 나오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지속가능 발전을 고민할 시기라고 적었고 좀 안타까운 것은 여의도 경성 일대입니다. 지금 청라지구죠. 이것이 1977년에는 두루미 서식지로서 천연기념물로 보호됐었는데 동아매립지가 만들어지면서 해제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송도 갯벌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해상으로 다리가 놓였다가 그 갯벌의 기능과 가치가 떨어져서 람사르 습지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비전 제시는 각각 대부도 송도갯벌 관리 2차기의 국가생물성 다양성 전략 등등에 봤을 때 보면 비전 핵심 용어가 주민의 삶, 협력, 서식지, 갯벌, 이용, 생물 다양성, 보존, 지속가능, 다함께, 혜택, 자연, 인간, 조화, 국제협력, 기후변화, 교육, 평등서비스, 얘네들의 인류세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이런 말이 잘 어울려서 정말로 인천이 할 수 있는 비전을 세우자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제가 비전 제시할 수 없는 데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런 용어가 종합돼서 우리 인천 시민이 습지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때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야 되고 이 비전이 만들어지면 정확한 목표 설정돼야 되겠죠. 일단 습지 관리 전략은 협력과 보존과 이용과 관리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그 관리할 때 정확한 목표가 설정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또 이거 그림이구나 하고 말거든요. 물론 제가 지금 여기 나열하고 있는 것도 명확한 목적이 아닐 수 있겠지만 목표가 아닐 수 있겠지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야겠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 남다른 습지 도시 지정 추진
또 관리위원회 확대 및 합리적 공개적 투명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정확히 명시되어야지만이 목표가 제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특정 정책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와대 개법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와대는 이렇게 여러 개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개법을 지키고 지속하는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신중한 정책 결정 원칙, 회피 원칙, 예방의 원칙, 이장 원칙, 보안 원칙, 복구의 원칙, 가장 효용성 있는 기술 채택의 원칙, 그리고 충분한 신뢰 원칙 등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전의 원칙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전 원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 원칙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와대 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실시한다라고 씁니다. 대체 습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습지를 꼭 다리가 지나가야 되느냐, 건물이 들어가야 되느냐, 매립해야 되느냐를 논의한 다음에 그 매립하고자 하는 사업, 다리 사업들을 다른 데는 왠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근데 또 다른 사람들 보통 보면 저거는 대체 습지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하는데 그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는 와데네 같은 경우는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이라고 하는 3개국이 국가 3개국이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인천경기만은 인천과 경기와 충청도를 아우르고 있는 커다란 만인데요. 더 넓게 보면 황해도까지 갈 수 있겠죠. 이 4개 또는 3개의 시도가 모여서 초광역적인 습지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 계획은 의일 수밖에 없다. 인천이 아무리 잘해도 경기가 망가뜨리면 그만이고 충청도가 아무리 못해도 잘해도 인천이 망가뜨리면 그만이거든요. 이 경기만은 한강이 기본입니다. 한강하구라는 수계는 다들 뭐 영역이 분분하지만 제 판단에는 옛날에 짠물이 올라갔던 마포나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한강 수계는 경기만까지 이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강을 끼고 있는 우리 강화 같은 경우는 경기만 전체, 인천 경기만을 전체 아우를 수 있는 초광역 습지센터를 만들어서 와대 객관처럼 경기도와 인천과 충청도가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순례 위원장님 진심으로 많은 준비와 또 많은 담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도대체 인천 갯벌이 어떻게 변해왔나도 한번 살펴봐 주셨고 그 중에서 인천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인 송도 지역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제2 외곽 순환도로를 만들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특별하게 지속가능 발전 이제 이런 쪽에서 사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자체는 정말 보전만 해도 좋은데 개발을 해야 돼 또는 어떻게 친소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연계시킬 것이냐 가치도 높이면서 보전할 방법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외의 사례도 좀 만들어 주셨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인천만 바라보지 말고 요거는 첫 번째 발표자와 상당히 많이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경기만이라는 자체를 같이 연계해서 좀 보전해보고 또 전략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도 해주셨고 이런 것들은 토론을 통해서 아니면 청취하시는 시청자의 의견을 통해서 앞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의 영향력을 정리를 해나가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천 하천 주변의 습지 환경과 경계하구원의 수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김장균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변덕이 좀 심한 사람이라서요. 이 자료집을 만든다고 하실 때 보내드리는 자료랑 제가 실제 발표하는 내용이랑 제가 항상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보내드려도 오늘 아침에 화학 바뀌어 있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오늘은 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딱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일부러 이 사진을 넣었어요. 이 노래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프랭키 시나트라의 뉴욕 뉴욕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기서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대목이 바로 저거거든요. 내가 뉴욕에서 할 수 있으면 아무 전 세계 어디 가서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요거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한번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우리 김준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오늘의 저의 발표는 송도 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발표를 했거든요. 제가 한 학기에서 2번 이상 원래 발표를 안 하는데 오늘 어떻게 2번을 발표를 했는데 어제는 인천 전 지역에 대해서를 커버하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오늘은 그리고 생태계 서비스 얘기했고 갯벌 얘기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 어제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의 발표는 송도 쪽으로 제가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이 송도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슬라이드에 비디오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시간이 20분이라는 얘기 듣고 그 3분짜리 비디오를 날려버리고 그냥 사진 하나로 넣었습니다. 인천이 제2의 도시,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다행히도 부산에서 지금 아무도 안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부산 사람들도 인정하는 제2의 도시 인천입니다. 네. 제2의 도시인 인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데 제가 인천을 딱 생각했을 때 기억나는 게 뭔가라는 겁니다.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가 그건데 이것도 제가 비디오를 한 3분짜리를 준비했었는데 시간을 내서 비디오를 쭉 날려버렸는데 제가 저 실험실에 있는 연구원들이랑 이런 친구들한테 나가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해봐라. 비디오로 찍어와라. 그래서 인천하면 기억나는 단어 하나. 시간도 주지 말고 바로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게끔 해봐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뭐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공항. 그리고 다른 것들, 월미도 정도 나온다고 하죠. 바다 얘기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expedia.com에서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 거기에 보면 인천에서 가볼 만한 곳 5곳 탁 해놨는데, 바다를 직접 만지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바다를 전망대로부터 관람을 합니다. 전망대로부터 바라보는 바다. 그게 인천입니다. 우리가 부산으로부터 제2의 도시라는 그 명예를 가지고 왔는데 부산도 해안도시이고 인천도 해안도시인데 인천은 해안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김준희 위원장님께서 매립에 관한 히스토리를 쭉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인천은 기본적으로 매립에 의해서 이루어진 도시이죠. 송도로 좁혀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의 개발 하나와 역사, 히스토리 하면은 1990년대부터 매립이 시작돼가지고 송도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 저는 해양 생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뭐냐면, 그 개발하는 거는 사회 정치, 그리고 지역 경제, 이쪽에서 관심이 있는데 저는 해양 생태하는 사람이니까, 이 개발이 생태학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얻을 수 있는 자료는 다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지금 김준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자료 없지요, 별로. 모니터링 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갯벌, 습지보다 모니터링 하기가 어려운 과학이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앞으로 또 계속 말씀드릴 건데. 갯벌 매립과 생태계. 지금 갯벌 우리 여기 앞에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1994년도, 96년도에 12409 착공하고 지금 1109 지금 거의 완료됐고 지금 그 위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시면 해양 생태계 저서 생물의 영향입니다. 보시면 다양성 지수 및 종 지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보이고 하향 평준화 되는 것은 보입니다. 매립이 됨으로써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건 매립이 됨으로써
절대적인 갯벌 면적이 감소한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생태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건데 저는 그거 얘기 말고 그건 벌어진 거니까. 이 매립 이후의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매립해서 이렇게 약간 좀 나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같아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2페이지 지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갯벌 면적에 따른 생물량 변화 감소를 보면 뭐 장기적으로는 개체수 밀도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쭉 조사한 건데 뭐 일시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갯벌 하면 주로 얘기하는 게 또 조류지 않습니까? 이 조류 중요하죠. 조류 얘기 많이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거는 제가 진짜로 흥미롭게도 이 조류의 개체수에 있어서는 이 매립이 이루어지는 거랑 매립 공사랑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개체수도 그렇고 종수도 그렇고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데이터는 나름 신뢰하는 게 이 조류 쪽은 모니터링을 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조사를 해서 했는데 이렇게 쭉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부 뭐 서식지의 변동이 좀 생기긴 합니다. 여기서 이쪽에 매립을 하면 여기 이쪽에 주로 살던 것들이 그 옆으로 가서 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긴 하는데 인천, 이 송도 전체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매립에 의해서 개체수가 좀 줄어들고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사전 영향평가 대비 사후 영향평가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몇 년짜리죠, 그거? 길어야 2년, 3년 하죠. 해양 생물들이 뭔가 피해를 받고 회복이 되기까지 2년 내에 가능하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대부분이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보고서들이. 제가 참고한 보고서들이.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들이 제가 지금 막 데이터를 막 보여드렸지만, 같은 지점에서 취득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제각각.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결과를 계속 보면서 모니터링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변화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변화가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모르죠.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모범 사례 보겠습니다. 아까 다음번에 부산 얘기하신다고 다음번 모임때 부산 얘기하신다고 해서 부산이 모범 사례가 있더라고요. 부산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에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 특히나 10여 년 전에 그 을숙도 대교 아주 유명했죠? 철새 도래지에 어떻게 다리를 놓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게 을숙도 대교입니다. 지금은 모양은 좀 바뀐 것 같은데 옛날에 스트레이트인데 지금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이 교량 건설을 위한 사전 사후 영향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잠시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거 이후에 낙동강 에코센터에서 지속적으로 2014년부터 생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 생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이거는 사전평가, 사후영향평가의 결과입니다. 이거 쭉 보시면 좀 자세히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두 줄로 요약했습니다. 사전평가 대비 저서생물의 감소, 사후영향평가 조류수, 개체수의 안정화. 여기서도 조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는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업앤다운이 있긴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입니다. 저서동물 옛날에 지금 감소했다고 그랬잖아요. 감소를 했는데 10여 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희귀종이 새롭게 나타나기도 했대요. 낙동강 에코센터의 노력이 그 지역에서의 노력이 어마어마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확실히 몰랐던 거는 확실히 지금 그 당시 상황을 잘 보면 10여 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죠? 4대강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4대강 앞에 이 결과가
4대강의 영향인지 의숙도대교의 영향인지 혹은 기후변화의 영향인지 모르지요. 복합적인 영향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장기 모니터링의 중요성,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기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세 얘기, 새 얘기 잠깐 또 하고 가죠. 아까 이 낙동강 그 에코센터에서 모니터링 한 건데 업앤다운이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했던 노력이 뭐냐면 먹이입니다. 먹이를 취득할 수 있는 서식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거기도 이거는 기후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에코센터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먹이 주기 운동을 해요. 이건 지금 2016년도 자료라 뭐 묵은 잡곡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고구마 준다고 그럽니다. 고구마 잘 먹는 여기는 초식 동물이라 우리는 육식 동물이 주로 있어서 좀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그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동유수지 잠깐만 터치하고 또 대격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동유수지에 우리 수천 마리의 우리 철새들이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남동유수가 진짜로 그리고 지난번에 이걸 빛나무 위원님 발표하실 때 제가 너무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요 저어새들이 요즘에 여기서 먹이 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물이 쫙 빠졌을 때 가봤는데 이렇더라고요. 냄새도 많이 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주변 하천으로부터 흘러오는 생활하수 산업해수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뭐 우리 다 아는 거고요. 조류가 수천만 마리가 있으니까 얘네들 먹고 배설하지 않습니까? 이 양도 무시 못하거든요. 이게 다 저서 상태로 가서 썩으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 밖에 여기 송도 갯벌이거든요. 요 밖으로 물이 이렇게 빠지는데 거기도 보니까 다른 쪽에 있는 갯벌보다 많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수질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여기에 있는 저어새들이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냐면 연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체 서식지 뭐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아니면 여기를 환경을 잘 개선을 하는 게 나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요거는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제가 환경상 장기 생태 모니터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 사례 하나 정도만 얘기하고 또 송도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미국 커네티컷주에 있는 햇발전소입니다. 밀스턴 파워플랜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1960년대 만들어졌습니다. 1960년대 만들어졌는데 이 건물들이 세워지기 전부터 뭐가 들어갔냐 하면 environmental lab, 모니터링하는 랩이 들어갔고 수십 명의 학자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기 전부터 매월 같은 지점에서 지난 3, 40년 동안 똑같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서 표지 보여주는데요. 매년 이만한 두께의 보고 자료를 냅니다. 단지 모니터링 한 겁니다. 종수가 그래서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요 시설의 영향이 어떤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기후변화의 영향까지 이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유용한 데이터 없습니다. 장기 모니터링의 중요성. 한 가지 또 얘기하죠. Oceans without borders. 해양 생물들에게는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인천시 얘기하고 시흥시 얘기하는데 해양 생물들이 시흥시에 살던 애들이 인천시로 넘어오면서 전입신고 같은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습지보호구역이 여기 있고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먹이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여기 저서 생태도 있고 여기에 있는 생물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제안드리는 바로는 이쪽만인데 이쪽도 같이 습지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게 맞는 거죠. 반쪽짜리 습지보호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다른 행위가 벌어진다면 이게 이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한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뭐 습지보호구역 뭐 지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 대표님 뭐 백옷대교 얘기하셨는데 백옷대교가 여기 이렇게 들어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잠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공구)입니다. (11공구) 지금 거의 매립 종료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반 시설 공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뭐 첨단 시설들이 들어갈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 (11공구)가 만들어지고 이 옆에 있는 갯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모니터링. 아까 뭐 계획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김순예 위원장님께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장기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같은 지점에서. 여기 워터프런트, 제가 오늘 계속 말씀하셨는데 워터프런트, 실제적으로 인천에서 바닷물을 만질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워터프런트 계획이 있고 이런 개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백월대교도 있고 이러한 계획들이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실현되고 그리고 나서 그 전부터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이러한 개발 계획들의 영향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평가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11공구 매립을 하고 이러한 다양한 시설들이 생기고, 이 매립과 함께 편의성을 위해서 생기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백월대교가 될 수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것들이 될 수도 있죠. 다리 얘기 잠깐 하고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백월대교 얘기도 나오고, 뭐 아까 제2 순환선인가요? 그것도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리 얘기 잠깐.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발상의 전환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리가 꼭 다리만의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죠. 어떤 거냐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해양 생태학자십니다. 뉴햄프셔 주립대학교의 아트 매티슨 교수님이신데요. 해조류 생태를 주로 하시는 분이고, 이분의 연구 사이트가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분이 한 40여 년 동안 연구하신 분인데, 매년 방문하시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다리, 이건 올드 브릿지고 뉴 브릿지인데, 이 다리의 교각 있죠? 이 교각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거기를 매년 다리를 하나하나, 여기는 교각 1, 2, 3, 4, 5, 그거를 매번 모니터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점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생태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기가 막힌 장소입니다. 모니터링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를 매년 가셔가지고, 바지상하시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십니다. 왜 하시냐? 안 움직이잖아. 태풍이 쳐도 그대로 있잖아. 허리케인이죠, 그 동네에서.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제가 갔던 세션에서 갯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 갯벌처럼 연구하기 힘든 데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보십시오. 이렇게 이거는 환경운동연합 사진입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가서 모니터링 하시는 사진인데, 발목까지 가는 갯벌에서만 이렇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려면. 가면 이렇게 허리까지 빠지고 심지어 더 깊이까지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제 친구 중에 우리나라에서 알만한 최고의 습지 전문가 교수님의 그 실험실에서 박사학위를 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바지나 신고 갔지만, 저기서 이제 요즘에는 자동화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기계로 샘플링 쫙 하고 그걸 쫙 분석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샘플링의 이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있은 것 같은데, 마지막입니다. 갯벌 매립으로 인한 절대적 서식지 면적은 감소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습지, 그러니까 동물들은 서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습지 보호구역이 인천 지역뿐만이 아니라 시흥시에도 같이 이렇게 확대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매립 후 부가적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생태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중요하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장기 생태 모니터링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 생태 모니터링 시스템, 어디에서?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이 데이터가 따로 향후 다른 지역의 개발 계획에서도 참고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서, 우리가 좀 전에
에코센터, 낙동강 에코센터지를 제가 소개한 것처럼 인천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적어도 이 갯벌 습지에 관해서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서 할 수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